9시 지강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썰랑썰레를 재밌게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고 있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하신 분들 야 그럼 구독 한 번 더 누를게 막 이렇게 노잼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중국 밀입국 보트 발견 뉴스를 보다가 떠오른 군생활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09년도 군번인데요. 제가 소속된 부대는 해안 매복 수색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고 80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무장공비 9명이 침투해서 아군 3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었고 적군의 소형 선박 한 척 9명 전원 사살한 기록이 있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사단 내에 저희 대대는 실미도라고 불렸고 병사들은 기피하고 초임 부사관 장교들은 진급이 빠른 루트라면서 좋아하는 대대였습니다. 대대 시설은 매우 노후화돼 있고 푸세식은 기본이었으며 푸세식이라고 하자마자 그 진한 가스 냄새 팍 난다. 야 화장실 그 변기 냄새하고 그 찡한 그 암모니아 쎄한 냄새. 하지만 해안 매복 작전을 하는 부대이기에 통신 감시 장비만큼은 최고로 보급을 해주었습니다. 때는 제가 상병 때 일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 해안 매복 작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매복은 보통 해질 때쯤 시작해서 다음날 해 뜨기 전에 끝나고 복귀합니다. 자세한 시간은 대비라서 패스. 훈련이 아닌 작전이기에 실탄, 수류탄, 수타식 조명탄, 유탄, 대검 등을 챙겨가는데 2등병 때까지는 크레모아도 챙겨갔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언제부턴가 안 챙겨가게 되었죠. 여튼 그렇게 매복작전 지역으로 7명에서 8명 지휘조와 분대장조로 나누어서 투입되었고 전 인원이 야간 투시경을 켜고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새벽 3, 4시쯤 바다를 멍하게 보고 있는데 해안선 쪽에 검은색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이 물에서 슥 나오는 겁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봤냐? 하고 후임들에게 말하고 바로 지휘조 소대장이 무전을 때렸습니다. 쉿! 쉿! 소장님 쉿! 봤냐? 그리고 소대장이 단통 개방, 실탄 삽입하고 수류탄 안전클립 제거하고 지근거리 들어올 때까지 대기. 그리고 무전으로 대대에 보고하고 대대는 초비상이 되었죠.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귀 옆에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무릎이 떨리고 엄청 긴장되었습니다. 와, 진짜 긴장되면 이러는데 막 귀 옆 쿵쿵쿵쿵 막 이러면서 그렇게 30초 정도 지켜보는데 한 명이 더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와, 아니 진짜 오만 생각 다 들고 뭐야?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거야? 잠수하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유서에 노래 가사 쓰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들 찰나에 이 사람이 허리춤에서 거대한 보조 가방 같은 걸 달고 힘겹게 걸어서 먼저 나온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저는 그걸 보고 무조건 총든 가방이다. 저 난파 공작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근거리가 총을 맞춰서 바로 사살할 수 있는 완벽하게 100% 죽일 수 있는 내가 확실하게 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지근거리라고 해야겠어. 지근거리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지켜보는데 2명이 오리발을 벗고 산소통이 아니라 공기통이라고 해야 돼요. 산소통은 그 딥다이브 하시는 분들이 끼고 들어가는 거고 공기통을 내리고 물안경을 잡아던지며 둘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조용한 새벽 안에서 움푹 파인 지형에서 둘이서 쌍욕을 하면서 멱살 잡고 막 싸우는데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더군요. 근데 말투가 부산 경남 쪽 사투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대장은 민간인인 듯하다 대대에 보고하였고 대대에서는 확실하냐는 무전을 했고 저희는 불법 수산물 채취하다 싸움이 난 듯하다고 보고하니 대대에서 거수자 초동 조치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지휘조 4명이 엄호를 하고 분대장조 4명이 신원 거수자 2명에게 접근하기 위해 몽돌과 바위들이 있는 해안 쪽에 기다시피 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5m쯤 가까이 간다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말하니 싸우다 말고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뭔겨? 라고 하기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강하게 말하니 손을 들더군요. 뒤돌아! 라고 명령하고 엎드려! 라고 하니까 엎드리더군요. 그렇게 뒤로 가서 총구로 등을 강하게 누르고 배가 땅에 닿게 하고 다리 꽉! 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등을 누르고 포승줄로 손을 뒤로 묶은 채 신체 수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잠수복이라 뭐 수색할 게 없더군요. 야! 그거 벗기면 안에 뭐 있겠지. 그래서 신원 확인할 신분증, 운전면허증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배에 있다고 하더군요. 배가 있다고? 분대원들은 떨리는 눈동자로 눈을 마주치고 무전으로 소대장에게 보고하니 선박 한 척에 31명이 탑승 중인 걸 발견하고 선박 내부 수색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포승줄로 다리까지 묶고서 10분 정도 그대로 대기하고 있으니 대대장님, 작전과장, 주임원사, 경찰관 6명이 매복지에서 나오셨고 포승줄을 수감으로 교체한 뒤 산소통, 공기통입니다. 오리발, 물안경, 불법 채취한 수산물, 납벨트, 그물망, 채취도구 등을 가지고 2명을 끌고 왔습니다. 사건은 이후 주임원사님에게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 작은 어업하시는 선장과 그 2명은 옛날부터 알던 사이였고 밤낚시하는 척하고서
바다로 나와서 그 2명은 채취 금지 기간에 해당되는 문어, 해삼, 전복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그걸 지인들에게 판매하려고 했지만 채취 도중에 그물망이 망가져서 처음 바다에 나온 사람이 빈손으로 나와버렸고 뒤따라 나온 사람이 배 타기 전부터 그물망 문제 있는지 확인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확인 안 해서 이사단 나게 하냐면서 물 밖에서 서로 싸운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2명 중 2번째로 나온 사람은 그 전년도에 불법 채취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서도 100 몇 킬로의 불법 수산물이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어업은 수산자원관리법 18조에 따라 불법입니다. 이상 글을 마치며 다음에 매복지에서 술 처먹은 낚시꾼들 이야기와 부사관 지원서를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신 9시 지강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실제로도 그 스킨 스쿠버하고 그럴 때 물속에서 수중 자원 같은 거 그런 거를 망태기에다 담아서 갖고 올라오고 이런 건 불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장비 착용하고 스쿠버 한번 체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보통 내려가면은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뭐 해삼이나 막 뭐를 이렇게 잡아서 갖고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한우 들고 올라오는 것도 법에 적용될 수 있어서 실제로 저런데 어디 투어나 이런데 우리나라 내에서 어디 유명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체험하고 이제 관광차 스쿠버하고 막 이럴 때 들어가면은 보통 거기 앞에 저거 해주는 사람이 조개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들어가가지고 조개 그 돌로 갖다 이렇게 깨서 이렇게 조개살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물고기들 와서 막 그거 조개살 먹는 거 막 구경하고 막 그럴 거예요. 거기서 주워서 들고 나오진 않잖아. 만약에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서 수산자원을 훑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해삼, 문어 뭐 이런 거 씨가 많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다들 스쿠버 하면은 돈이 많이 들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실제로 막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취미생활 치고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거라. 저 옛날에 할 때는 뭐 한 돈 20만 원 정도 주면은 자고 먹고 가서 다이빙까지 하고서 먹고 올라오고 막 이런 것까지 하는데 뭐 공기통 깡마다 또 지급해야 되는 돈이 따로 있긴 하지만 여튼 그냥 한번 한 10은 좀 오바고 10 좀 넘고 한 20만 원 정도면은 그냥 재밌게 놀다 오는데 한 깡이라 그래. 공기통 보고 한 깡, 2깡 그러는데 보통 2깡 이상 못해. 여튼 가면은 자기네들이 그 돈 그만큼 냈으니까 돈을 그만큼 벌고 싶어서 분명 해삼이나 그런 거 볼 줄 아는 사람들 있으면은 그거 따서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그 물속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딸 수 있는 건 있어요. 머구리라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만한 쇠로 된 어깨까지 내려오는 쇠로 된 이런 잠수복이 있어요. 그 몸은 그 드라이 슈트라 그래가지고 옷 입고 그 위에다가 슈트 착용하고서 공기 치스 하면은 타이트해지는 그런 거 입고 그리고 머리 꼭대기인데 여기에 이제 호수로 해서 에어 호수 달려 있어서 위에서 계속 그 머리 속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걸로 하는 거는 허가 받으면은 그걸로 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또 그거는 이제 가까운 이런 해안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배 타고 멀리 나가서 조금 깊은 데 있는 데 들어가서 할 때 하는 거라 대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강굴이라는 걸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사이에 있는 그런 큰 강 같은 데에는 그런 강 벽면에 굴들이 서식을 하는데 굴들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엄청 커져요. 강굴이라고 하면은 아마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겁나 커. 사람 몸만 해. 굴이 막 큰 거는 막 사람 허벅지만 하고 그래요. 그렇지 벗굴 그래 벗굴이라 그러지 벗굴. 그냥 기본으로 큰 게 한 요만해. 다 이만해요. 이만. 사랑해요. 좀 많이 크다 그러면 사람 허벅지만하게 막 이만하고 그런 게 마치 나무처럼 막 이렇게 있어서 그거 캐러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머구리 끼고 들어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스쿠버 하면서 해양 생물 잡아가지고 나오는 거 다 불법이에요. 미국에서 스와팀이 학교에서 실제 작전을 펼친 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튜브로만 개보건님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상 자세한 위치나 이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한때는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지 1년 반쯤 지날 때였음. 나는 자라나는 급식이었고 그때 유학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학교에 한국인이라고는 본인밖에 없어서 말이 거의 없었고 강철 심장이라 웬만한 일들을 반응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음. 근데 이 사건 이후로 강철 심장이나 스티로폼 심장이나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지는 쌉가능한 새가슴인 걸 인증한 사건이었어. 친구들과 학교 수업이 끝나고 중간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밥이 1년에 365일 메뉴가 거의 하나로 통일된 채로 무한반복이라 거의 대부분 도시락을 싸움. 아우
씨. 아우 뭔지 알 것 같아. 감자튀김, 햄버거, 콜라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뭘 시켜도 햄버거처럼 생겼고 뭘 시켜도 샌드위치처럼 생겼어. 아 돌아버리겠더라고. 자 도시락을 들고 다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들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내 자리를 잡고서 밥을 먹으려 하는 와중 갑자기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저희 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경찰관이 내리길래 그냥 학교 패트롤인가 보다. 학교가 사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 전담 학교 순찰하는 경찰분이 항상 계셨는데 정기 순찰을 나오셨나 하고 무시를 하고 밥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으면서 멍 때리던 순찰차랑 경찰관 분들이 누나를 에미넴 랩급으로 신명나게 굴리면서 뭘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 분들이 무전을 급하게 받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즘 이 부근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좀 뭐 하나인가 보다 하고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전력 질주해서 트렁크를 열더니 그 속에서 8구경 경찰용 샷건이 등장함.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낌새 스멜을 아주 잠깐 짬 아저씨가 굴리시는 짬통 냄새마냥 풀풀 풍기는데 샷건을 꺼내고 무슨 종이 상자에서 낱개로 된 탄을 막 장전하더니 이렇게 된 거에서 탄을 꺼내가지고 차컥차컥차컥 이러면서 막 탄을 장전하더니 방탄 조끼를 막 입고 차 뒤에서 총을 들고 대기를 함. 일단 그때까지 그걸 나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잘 안 보였나 보다. 몇 분이 지나자 갑자기 사이렌이 겁나 크게 울리더니 선생님들이 와서 대피하라고 함. 하필 대피 장소가 식당이라 무슨 대피고 뭐고 다 창문 틈새로 무슨 냉장고 테트리스 쌓듯이 차곡차곡 창문 몸으로 다 막고 보고 있었어. 다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뭔 소리냐고 따지니까 다들 부모님한테 전화나 아니면 최소한 문자하라고 함. 지금 미국 점심시간에 한국 새벽인데 어떻게 문자하냐고 묻자 부모님한테 전화 옴. 잉? 뭐지? 받아보니까 괜찮냐고 물어보신.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내가 전화하기도 전에 지금 새벽인데 어떻게 전화했냐 물으니까 지금 학교에 어떤 미친놈이 플라스틱 탄을 설치했다고 함. 학교 이메일로 학부모 전부한테 이 사실을 뿌린. 헐 엿됐네를 배경발 외치고 내가 상황 전리되면 다시 전화드린다고 하고 일단 끊음.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자 경찰차 2세대랑 스와팀 트럭 한 대가 오는데 그때 경찰차 바리케이트 치고 뒤에 방탄복 입고 차권 장전하고 스와팀이 나오는데 특수부대 몇 명은 SMG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또 개 두꺼운 옷 입고 내가 봤을 때는 빼박 EOD 팀이었어. 그러고 한 30분에서 40분 대치 상태였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꺼졌는데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상황 종료라면서 이제 안심하라고. 무슨 상황이냐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도 싸물고서 그냥 수업 들어가랬음. 아니 뭐 개어이없네 무슨 학교가 이래 이러면서 다들 수업 들어가. 그래도 상황이니까 그날 조기하기로 시키긴 했는데 아사 객불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몸 닦고서 밥 먹고서 핸드폰 하다가 잤는데 그 뒤로 1, 2주 있다가 애들이 하는 말 전부 그 사건 얘기였어. 애들끼리 수덕거리는데 난 아싸라 귀찮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그 아싸에서 중간싸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말해줬는데 그때 어떤 또라이가 소화전인가 어디에다가 그것도 교장실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플라스틱 폭탄 박았다고 허위소문 유포하고 비상 사이렌 지가 버튼 눌러서 울린 거였어. 경찰 오니까 구라는 금방 뽀록 났고 그 새끼는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이라는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최고 빙의 소설자였으며 그 이후로 근황은 모름. 뭐 형사 고발 받네 마네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 미국에서 일단 소년법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사형까지는 안 받길 바람. 이름 모를 하구야 제발 이런 거 하지 마라. 니 때문에 심장이 개복치가 되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구라의 냄새가 나거나 하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예. 우리나라 총 합법이었으면 물론 뭐 총 갖고 있으면은 막 든든하기도 하고 또 안심이 되고도 그러지만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요즘 세상에 엄청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 막 그냥 막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피해를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공연하게 자기가 했다고 밝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밝히기 위해서 막 사고를 저지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사건을 낼 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그런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니까 그런 애들은 만약에 그게 맥시멈이 총이었으면 난리가 났지. 진짜 불안하지. 그게 무슨 난리야. 총을 쓸 수 있게 나라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준 데는 학교 갈 때도 총 차고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누가 총을 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쏴서 제압을 할 수 있게 옆에 있는 학우들이나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딱 탈라 그러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샷건을 딱 꺼내.
모양새가 이상해. 샷건을 쏘려고 장전 딱 하고서 한 발 딱 쏘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허리춤에서 총 나오고 SMG 나오고 막 M4 나오고 막 무슨 막 그거 뭐야 흥국이 나오고 막 목 뒤에서 막 이렇게 쭉 꺼내가지고 바렛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벌집 피자 만들어버린. 총이 합법되면 나 같은 왕따는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고를 잘 못 치지. 왜냐면은 사고 치면은 바로 즉각 사살 당했고. 바로요. 팡팡팡팡팡팡팡 팡팡팡팡 팡팡팡팡. 그 미국 애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큰 사고들 나고 나서 문도 저걸로 만들고 문도 방탄문으로 만들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학교 교실에서 그냥 그 안쪽에서 조그만한 쇠떼기 걸쇠 하나 탁 걸면은 사람이 진짜 막 밖에서 막 100kg 넘는 막 경찰이 막 몸으로 갖다 막 박는데도 절대 문 안 열리더라고. 그렇게 딱 구조물이 그렇게 되게 딱 만들어가지고 문도 막 무겁게 만들고 이래서 절대 애기들 다치지 않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반 뒤에 텐트 같은 데가 있는데 그 텐트 안으로 다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면 뒤에 들어가서 그 텐트 같은데 그게 저거야, 방탄 텐트야. 그래서 방탄 텐트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서 덜덜덜덜 떨면서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찰 인력이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서 뭐 사고 났어요,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경찰 아저씨들이 금방 뭐 10분에서 뭐 빠르면은 뭐 진짜 5분만 해도 막 오고 이럴 정도로 엄청 빨리 오시니까. 하여튼 집 근처에 못해도 파출소 같은 거라도 있잖아.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인구 밀집 지역 같은 데에서는 항상 그 한 가운데쯤에는 이렇게 파출소 같은 게 무조건 나와 있다고. 여튼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 주는데 도둑이 들거나 뭐 신체적 위해를 가해지는 뭐 그런 것들이 뭐 폭행 사건이 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경찰 아저씨들이 바로바로 출동을 할 수 있으신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얘네는 우리나라 그 한반도가 아닌 대한민국 면적만한 데가 농사 짓는 데예요. 옥수수, 밀 뭐 이런 거 농사 짓는 데인데, 그런 농사 짓는 그 국토가 그런 데가 한 10개쯤 있어요. 워낙 대농들이 많고 그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야 경찰이 바로 옆에 붙어있지만 멀리 떨어지면 경찰도 금방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안관이 있어요. 셰리프라 그래서 그 보안관이 그냥 직결 심판해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사람 잘못했어, 이 사람 잘못했는데 내 말 안 듣고 잘못된 것 같아, 뭐 그러면 그냥 바로 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사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위해가 당할 것 같아서 바로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용병 같은 그런 것도 PMC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하고 이런 게, 물론 PMC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터 다니고 뭐 이러지만 그런 PMC까지는 아니어도 경비업체 이런 것들, 시큐리티 업체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런 게 그 경찰들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데를 빨리빨리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찰 아저씨들보다, 물론 경찰 파출소나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다면 빨리 오겠지만 경찰 아저씨들보다 사설 경비업체 그거 보안 시스템 달아놓은 거 그게 훨씬 빨리 와요. 한 3분이면 와. 빠르면 3분, 느려도 5분. 진짜 빨리 와. 여튼 뭐 제가 말한 거에서 틀린 점이 있으면 댓글로 교정해 주시고요. 부산에 갔는데 삼거리인데 삼거리가 존나 희한하게 돼.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유럽식 교통 문화가 있어요. 길이 진짜 거미줄 같아. 물론 제가 갔던 큰 도시 중에 몇 군데 중에 부산이 제일 특이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도 어디 저기 구석진 데 가면은 서울도 도로 거지 같아. 좌회전이 안 돼. 무조건 피턴이야. 인생 진짜 힘들어. 근데 부산은 갔는데 5거리가 나와. 막 무슨 3거리가 나오고 4거리인데 왼쪽 10시 방향으로 가래. 씨부라, 여기서 10시가 어디야. 10시 방향이면 저긴가 했는데 그 옆에 길이 하나 또 있어. 그럼 10시 반 방향으로 가야 되냐, 10시 방향으로 가야 되냐, 11시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좆같아 길이. 마법진이야. 내가 언덕배기 올라가려고 차 이렇게 들어가는데 옆에서 차가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부산 사람들은 참 진짜 신기한 게, 내가 부산 사람들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산에서 운전하러 들어갔을 때 느낀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자주 그랬어. 차를
바짝 대는데 이게 바짝 대는 수준이 서울 애들은 아무리 바짝 대도 차가 붙을 정도로는 안 한다? 이 막 뭐 10cm, 20cm 이 정도가 아니야. 그래도 한 40cm는 띄운단 말이야. 여긴 2cm야. 여기는 10분의 1이야. 난 차가 단 줄 알았어 진짜로. 앞대가리가 들어가서 붙는데 범버 닿나 고 봤는데 씨부랄 고개를 빼고 봤는데도 범버가 단 거 같은 느낌이더라고. 야 저거는 휀다 닿겠는데 이럴 정도로 붙여서 들어와. 그냥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깜빡이 죽여도 안 켜. 깜빡이 켜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진짜. 아 진짜 거의 대부분 5cm 내로 붙여서 들어와요. 5cm 내로. 근데 이제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렇게 끼어들어오는데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렇게 붙이는 거야. 나 처음이었어. 그 처음 갔는데 그러더라고. 언덕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은 내 오른쪽 여기 차선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은 왼쪽에 무슨 뭐 이상한 데로 올라가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근데 시커먼 차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 코에다가 확 집어넣고서 지가 들어가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피하면서 빵 거렸어. 그랬더니 내 앞에다 계속 붙이면서 날 미는 거야. 나 들어가겠다고. 내가 그러고서 빵 거리고서 가면은 보통은 쓰고서 내가 지나간 다음 뒤에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지가 계속 들어오겠다고 날 미는 거야. 오른쪽에 씨발 벽인데. 그래갖고 쭉 계속 들어가. 이 차 끼겠어 이러다가 차가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웠어. 내가 차를 세우고 내가 아유 씨발 들어가라고 내가 차를 세웠어. 싹 들어가더니 이만큼 들어가서 차를 세우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빵 했어. 차를 왜 세우나? 씨발 차를 세우. 빵 그랬어. 내가 20대 그때가 초반이야. 나도 혈기왕성하지. 나도 등치도 있었고. 저 앞에서 머리 옆에를 새하얗게 빡 깎고 머리 쫙 무스 발라서 딱 붙여가지고 스포츠머리 딱 해가지고 머리에 금목걸이 쫙 하고서 베르사체 티 딱 입고 기지바지 입고서 그러고서 한 명이 딱 내리더니 창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야. 등치가 존나 커. 창문 봤어. 막 이러고서 막 안에 보면서 창문 두들겨. 뭐라 그러는데 막 뭐라고 부산 사투리로 뭐라 그러는데 나 못 알아듣겠어. 자존심은 막 상해. 빵. 빵.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막 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창문 막 주먹으로 빵빵빵 막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앞에 계속 보고 있어. 빵. 그러니까 막 담배 꺼내서 담배 막 꼬라물고서 막 담배 막 씹어가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러고서 막 위협하고 그러고 가더라고. 잘 사냐 이 돼지 새끼야. 씨발놈. 다음에 걸리면 가만 안 둬. 앞서서 뭔가 이렇게 달아놓으셨네요. 이번 썰은 사건인 만큼 군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기 위해 실제 기사로 나온 사건임을 알리고 국방부의 기사나 국방부 유튜브 등의 민간에 공개된 사항으로만 검수해서 썼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의 일을 실제로 자기가 본인이 겪은 일인가봐요. 저는 철원 GOP 중부전선에서 근무하다가 16년도 군번 전역자입니다. 1병 때부터 7개월간 영상 감시병 생활을 마치고 상병 1호봉부터 경기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요. 제가 갓 병장으로 진급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병장의 기간은 4개월이었고 당시 GOP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GOP는 한 달 근무하면 보상으로 휴가를 3일 받습니다. 때문에 저는 한 달의 말년 휴가를 계획하게 되었고 사실상 2달 남은 군생활과 오랜 GOP의 생활에 매너리즘을 느끼며 일과가 끝나면 사지방에 회복을 하는 잉여로운 생활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사지방에 있는데 갑자기 울리는 사이렌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통 GOP에서는 정기적으로 불시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이구나 하고 민기적거리면서 컴퓨터를 끄고 있었죠. 아유 또 훈련인가 보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르게 정말 분주하게 달리는 소리. 진짜 실제 상황 걸리면 사람들 엄청 빨라지거든? 복도 뛰어다니는 소리 장난 아니지. 소대장님이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야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제 생활관으로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세영안에 도착해보니 후임들이 분주하게 완전군장을 챙기고 완전군장을 챙겨요? 저랑 한 달 차이 나는 마토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 땡땡변장님 뭐하다 이제 오셨습니까? 아니 이거 싸지방에 있다. 야 뭔 일 터졌어? 우리 좆됐습니다. 우리 GP에서 북한에 기관총 쐈답니다. 뭐?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쐈다고?
정확하진 않고 주어드는 내용이지만 풀자면 사건은 이랬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당시 해당 GP 상황. 야, 와, 진짜 무슨 요새같이 생겼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GP 사진입니다. GP에서 훈련으로 실제 사격을 하지 않고 구두로만 진행하는 비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탕탕탕 이런 식으로만 비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사 1명 그리고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교육을 받고 있는 2등병 이렇게 있었는데, 2등병이 K6 기관총을 가리키며 땡땡 하사님, 이거 진짜 누르면 나갑니까? 이거는 장전되어 있어서 누르면 나가는 거야. 한번 눌러볼래? 그래도 됩니까? 그래, 한번 해봐.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당. 그렇게 2등병이 북한으로 K6 기관총 4발을 시원하게 갈겼고 사건이 시작되었죠. GOP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저였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장인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하필이면 최근에 전입 온 2등병이었습니다. 얘 군생활 어떻게 하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얼타고 있는 그 신병은 군장을 싸면서 저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땡땡변자님, 이거 남은 과자도 챙겨야 합니까? 챙겨. 땡땡변자님, 저희 전쟁 나는 겁니까? 야, 그건 모르겠으니까 빨리 군장부터 싸! 땡땡변자님? 아, 왜? 뭐 또 왜? 뭐? 저 방독면이 없습니다. 당시 중대에서 방독면 개수가 부족했고 전입 온 신병은 아직 방독면을 보급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신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되고 있었고, 마침 전날에 북한군의 포격 중에 화학탄에 대한 교육을 했고 적이 도발을 한다면 높은 확률로 포를 쏠 것이고 그게 화학탄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겨드랑이에 쉰내가 나게 교육을 받았죠. 그러던 와중 저희 분대원들은 완전 군장에 총기 불출을 완료하고 챙길 것들을 모두 챙긴 뒤 대피호로 이동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포 날라오니까 대피호가 있어서 글로 대피하는구나. 대피호 안에 신병도 표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결국 분대장인 제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의 방독면을 신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땡땡병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괜찮으니까 네가 써라. 너 미연씨 아냐? 너 뭐 츤데레야 뭐야? 갑자기 막 이상해지네. 신병 상대로 미연씨 찍고 있네. 뭐 손가락 갖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받아도 되나? 신병은 처음에는 받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방독면을 받고 나서는 꺼내서 방독면 정리를 하고 직접 써서 끈 길이를 맞추는 등 살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죠. 이 제대로 든 걸 줬나 하고 한번 확인했네 이 새끼. 근데 기왕 준 거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기왕 받은 거면 실제로 살 수 있게 세팅해 놓는 게 맞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눈치 보고서 세팅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썼는데 헐거워가지고 막 공기 다 들어와서 죽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세팅해서 그래도 한 명 사는 게 낫지. 그리고 저희는 다시 대피호에서 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면서 대화 계속하다가 만약 전투 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투입해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을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넌 이렇게 가고 난 이렇게 가고 니네 분들은 이렇게 하고 니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잠시 후 우리 측 GP에서 북한 GP를 향해 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일부러 사격한 게 아니다! 훈련 중에 사고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일부러 사격한 게 아니다! 훈련 중 사고다! 미안하다! 라는 내용의 방송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해제가 될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전방에서의 11월 날씨는 정말 추웠기 때문에 덜덜 떨며 긴장되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있으니 대피호에서도 나와도 된다는 소식이 전파되었고 예비대를 제외한 병력들은 전부 철책에 투입되어서 경계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도발할 수도, 우리가 도발한 것 때문에 저쪽이 도발할 수도 있으니까. 경계근무는 결국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북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 상황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막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나중에 들었던 소식이지만 동기에게 들은 바로는 북한 애들은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 자신들 쪽에 기관총을 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군 생활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재밌는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유서 좀 똑바로 써둘걸, 진짜 전역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쫄아 있었네요. 정말 심장이 쫄깃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밑에는 혹시 몰라서 가져온 그 당시의 기사들입니다. 군 최전방 GP서 북쪽으로 기관총 모발, 북한 반응 없어. 얘네 마취됐던 거 아닐까? 긴 이야기를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번에 중대장님께서 바지에 똥 싼 썰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그 빠따건규님께서 GOP에서 생활하실 때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GOP나 GP 쪽에서 생활하고 최전방에서 생활하는 그 친구들은 유서를 쓴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아마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 중에 그 저쪽 최전방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완전 좀 이렇게 접견해 있고 그런 데에서 생활하고 그런 친구들은 유서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뭔가 이 사람의 각오를 세우기 위해서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유서 같아요. 실제로 그 친구가 작전 중이나 실제로 경기 근무 도중에 북한하고 워낙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쪽 북한에서 갑자기 도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떠나기보다는 유서라도 하나 남겨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서를 써놓는 게 아닌가 싶어.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 유서를 써가지고 그 군인의 그런 뭐랄까 막 그런 뭔가 마음에 막 그런 거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유서를 쓴다라고 하면 전군이 다 써야 되는데 솔직히 후방에 있는 데는 안 쓰거든요. 최전방에 있는 인원들이나 아니면 특수부대에 있는 인원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그 뭐 수색대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쓴다고 들어서 참 그거 듣고 나서 느낀 게 GOP나 GP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진짜 최악이구나,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날씨는 겁나 덥지, 계단은 엄청 많지, 날씨 겁나 춥지, 서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칼바람 맞아야 되지, 바로 앞에 북한 애들 왔다 갔다 하지, 눈앞에 돌아다니지 막. 우리 GOP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언제나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썰랑썰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옛날에 차 2대가 다 퍼졌을 때 그때 어떤 이유로 퍼졌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가 소나타 2였어요. 소나타 2를 어렸을 때 받았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뭐 대학교에 있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자주는 못 탔고 제대로 타기 시작한 게 군대 전역하고 나서 탔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소나타 2가 어떻게 죽었냐면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어요. 이제 고속도로야. 이렇게 여기 이제 갓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앞에 차가 이렇게 있어서 차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1차선으로 추월하고 있었어요. 추월을 하고 이렇게 쭉 달리는데 RPM 게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RPM이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2000, 뭐 1500, 3000 요 사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요 정도에서. 근데 RPM이 갑자기 치솟는 거야. 내가 엑셀 밟고 있는데 차는 지금 지 속도로 가고 있어. 자기 속도로. 근데 RPM이 갑자기 미친듯이 솟는 거야. RPM이 막 여기까지 꽂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왜 RPM이 여기까지 꽂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차는 계속 진행 중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왜 이러지? 이러고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지나가더라고. 그러면서 내 차가 속도가 줄고 있구나. 계기판에서 속도계를 보니까 속도계가 100km에서 내려오고 있더라고. 쭉 점점. 지금 탄력이 있으니까 차 달리고 있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엑셀을 2번 밟아봤어. 엥 이렇게 밟았어. 그럼 차가 붕붕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 안 움직이고 엔진 그 RPM 게이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밟을 때마다 한 번에 웅 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는 거야. 차는 이렇게 울컥울컥 거려야 되는데 울컥울컥 거리는 게 없어. 그래서 구동계가 마탱이가 같구나. 이게 구동계가 썩었구나. 이게 뭔가 잘못됐다. 우선 엑셀은 작동을 안 해. 브레이크 밟으면
다시는 그 속도로 복귀할 수가 없어. 복구가 안 돼. 내가 만약에 80에서 브레이크 밟아서 40이 됐어. 그럼 그 속도에서 다시는 복구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달리면서 공간 있을 때마다 하나 들어가고 쭉 달리고 있다가 달리고 있다 보면 얘 하나 지나가잖아.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2차 바로 뒤에 붙어서 들어가 그냥. 그리고 또 오른쪽 보고 있으면 또 여기 슝 하고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 이 뒤로 바로 붙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건너간 거야. 그래갖고 차 세우고서 거의 집에 다 와갔을 때였는데 이걸 차를 태우고 저 차 정비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차가 굉장히 옛날 차고 그래서 부품이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냐.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기어 박스가 나갔대. 미션이. 아니 잘 달리다가 미션이 왜 나가냐 그랬더니 미션이 지금 보면은 미션이라는 게 엔진에서 나오는 그 힘이 막 쫙 이렇게 도는 힘이 있잖아. 그게 여러 개의 그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기아 단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탁 들어가서 거기 딱 물려서 돌다가 다음 단수 들어가면 또 다음 단수 툭툭 해서 또 들어가서 거기서 돌다가 막 약간 이러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어박스 미션이라 그러는데 그게 다 나간 거야. 갈려서. 근데 미션이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션을 갈았어. 그때 당시에 이 차가 가격이 중고가로 한 30만원 할까 그랬는데 미션 그때 가격만 한 40 가까이 줬어. 와우. 떼거를 구할 데가 없어서 중고에서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고에서 빼서 갈았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건이 일어난 게 이러고 나서 몇 달 안 됐어. 한 3달? 형이랑 같이 강원도를 가는데 쫙 이렇게 막 쭉 이렇게 터널에 들어가고 있었어. 강원도 들어갈 때 터널이 개 많아요. 터널에 들어가자마자 RPM 게이지가 앙 하면서 올라가더라고. 아, 엿됐다. 형! 형이 왜? 형이 운전하고 있었어. 형 RPM 떨어지지 그랬더니 안 올라가는데 RPM이. 형 미션 나간 거야. 형 우선 오른쪽에 붙여. 터널 들어갔잖아. 터널 그 주황색인데 아직도 기억나. 터널은 갓길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 차를 이렇게 타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반쯤 걸치고. 그래서 그 삼각형 그 거시기 키고 그러고서 엑셀을 세게 안 밟고 살살 밟으니까 얘가 한 30km? 이 고속도로 다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거 다 100km로 달리고 있어. 100이야 다. 한 30km쯤에서 애가 그래도 가려고 하더라고. 움직여.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간다 그러고 가평 휴게소까지 이루고 갔어. 그래서 거의 휴게소 가가지고 밤이야 또. 가고 거기 앞에 정비하는데 전화했더니 안에서 나오시더라고. 네 이러면서 안에서 나와. 그래서 차가 퍼져가지고 한번 봐주실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래된 차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거기서 또 차 뭐 부품 이거 구하기 힘들다고 뭐 이거 공임하고 막 이런 거 해갖고 많이 든다고 차를 그냥 폐차하시죠 막 이러는데 형이랑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 형 사실 형한테 말 안 했는데 이 차 저번에 한번 퍼졌었어. 그랬더니 왜 그걸 말을 안 해? 그 차 아무렇게나 막 몰고 다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형이 그럼 우리끼리 해서 가격이 얼마 안 나가면 돈 반반씩 해서 차를 고치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46만원인가 48만원인가 또 주고 고쳤어. 두 번 부활했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시청자분 중에 뭐 제너레이터가 나간 것 같아,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했는데 차가 이제 여기서 유턴을 해야 돼. 차를 유턴을 돌려서 이쪽으로 가야 돼. 차가 앞에 여기 서 있고 내 차가 여기 섰어. 이 내비게이션이 그냥 밖에 탑재하는 거 있잖아요. 돈 주고 그냥 사서 다는 그냥
안에 메리평 말고 그냥 겉에 떨렁떨렁거리게 다는 거 그걸로 달아놓고 타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화면이 찌삐찌찌찌찌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난리를 쳐. 그러면서 내 계기판에 있는 모든 불이 껌뻑껌뻑 그리고 귀신 들린 것처럼 뭐 전체 내가 지금 안에 구동시켜 놓으면서 켜놨던 등들이 전부 번쩍 막 이래. 얘가 왜 이러지? 조금 있다가 둥둥둥둥둥 엔진이 그냥 꺼져 버린 거야. 시동 걸렸는데 시동도 안 걸려. 그래서 얘를 그거를 해가지고 견인을 해가지고 그때 밤이 와서 집 앞에 놔뒀다가 내 딴에는 고치려고 이제 이렇게 백방으로 알아보고 막 했는데 이제 좀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본 게 저게 나갔다. 제네레이터가 나갔다. 제네레이터를 갈아야 된다. 도저히 이젠 안 돼. 도저히 이제는 이 차를 몰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웬만하면은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아버지 월급으로 두 번째로 산 차고 물려주시고 이런 거라 내가 의미가 깊고 그래서 약간 클래식카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타고 싶어서 계속 탔는데 계속 어디가 하나가 고장나는데 이게 텀이 1년 안에 이렇게 다 일어난 거야.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혼날 각오하고 아버지 차가 좀 이상해요. 왜? 차가 어떤데? 저 제네레이터가 나간 것 같아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배터리 충전이 안 돼서 차가 지금 구동이 안 돼요. 우선 견인해서 집 앞에 주차장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되게 쿨하게 폐차해. 네? 안 고치고요. 폐차해. 그거 오래돼가지고 차를 그거 한번 고장나면 그냥 바로 버려야지. 그걸 차를 고쳐서 쓰냐. 버려. 미션 2번에 90만원 들어. 차값 20만원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르샤를 탔지. 마르샤 죽음이 조금 안타까워. 마르샤가 얘가 얼마나 단단한 애냐면 마르샤의 기본적인 스펙을 말해주자면 겉에는 소나타 2처럼 생겼는데 안에 엔진은 그랜저 엔진이 들어가 있고 몸 차체 무게도 그랜저 무게인데 브레이크가 소나타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꽉 밟으면 보통 차들 정지가 2-3m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얘는 한 5m에서 한 8m 정도 잡아야 돼. 이 차가 한번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어. 내가 몬 건 아니었는데 이제 이 차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었거든. 원래는 아버지 회사 차여서 회사에서 막 타고 그랬는데 버스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 얘가 이게 보네트가 앞에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됐었어. 보닛이 반으로 접혔었던 적이 있는 차야. 그래서 내 차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보닛이 여기 옆에 여기가 녹슬었어. 뭔 개짓을 해도 계속 페인트가 날아가고 여기가 까지고 안에서 계속 썩은 여튼 되게 불쌍한 상처가 많은 차야. 이것도 한참 탔어. 마르샤 한 3년 탔어. 쫙 타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근데 이 차가 내가 타기 전에 불쌍하게도 3년인가 4년 동안 그냥 서 있었어. 그냥 친구분이 세컨카로 쓴다고 가져가셨는데 안 쓰고 차고에다 넣고서 그냥 가만히 놔뒀대. 그래갖고 애가 나와서 그 구동 있는데 모든 부분이 다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약간 그런 오래된 마차 타는 느낌? 약간? 여튼 그래가지고 애를 그렇게 끌고서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얘는 좀 죽음이 허무해. 어느 날 일을 끝마치고서 차를 타고서 집에 왔어. 그냥 밤이야. 되게 피곤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차를 타려고 이제 가는데 앞에 여기 이렇게 그릴 있고 여기에 자동차 번호판이 써있잖아. 여기 라이트가 이렇게 있고 라이트 있는 데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차가 여기가 이만큼이 뒤에 밀려있어. 여기가. 그래서
아니 이게 하룻밤 사이에 애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 소나타2를 공도에서 3번이나 사고가 나 보니까 차가 서 있을 때 이렇게 파괴된 걸 본 걸로 큰 충격이 없었던 거야. 아유 애가 왜 이러지? 그냥 이런 생각만 들었어. 차 앞에 그 운전석 있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 끝에 뭐가 이렇게 삐직 나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뭐야 광고인가 그러고서 차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러면서 가가지고 엄지로 갖다 딱 들어서 쭉 올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써있고 전화번호가 써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내 차 박은 사람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어 바로. 네 전화번호 남겨주셔서 전화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아 자기가 이삿짐인데 후진을 하다가 차를 그 박아가지고 정말 죄송하대.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참나 이거 어떻게 하셨는데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뒤에서 그 후진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후진을 하는데 그 큰 트럭으로 갔다가 여기 밀었다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차를 보험사에다 넣어서 그 얼마 나올지 한번 물어보고 저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좀 이제 좀 슬슬 화가 나는 거야. 아씨 왜 그 멀쩡히 서 있는 차를 그냥 박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나 이거 어떻게 해. 그러고서 물어봤어 내가. 아니 근데 여기 앞에 다른 차들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어떻게 제 차만 이러냐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봤어. 아니 사고가 났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러고서 여쭤봤어. 아저씨 혹시 사고 난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뭔 사고요? 이삿짐 트럭이 제 차를 박아서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와서 보더니 이거 차가 왜 이래. 혹시 이삿짐 들어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어제? 그랬더니 아유 어저께 이삿짐 들어온 건 하나도 못 봤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분명히 이삿짐 차가 박았다 그랬는데 트럭은 본 적이 없고 이 사람은 자기가 박았다고 이실직고 하고 전화 받은 사람은 경비 아저씨는 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전치고 막 이랬는데 어저께 이삿짐 들어온 게 없다 그러고 그 사고가 났으면 자기들한테 말했을 거라 그러고 도저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갑자기 뭐 텔레포트해서 갑자기 받고 사라지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경비 아저씨 근무 태만인가 나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알고 보니까 어제 내가 퇴근할 때 이미 거기서 이렇게 된 상태였던 거야. 근데 밤이라 조명이 없어서 내가 그냥 이 차를 끌고서 집에 온 거야. 근데 차가 잘 나가. 근데 이게 거리가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출퇴근하던 거리가 뭐 끼케야 뭐 한 15분 20분밖에 안 됐으니까 물건 실어 나르느라 차 타고 다녔으니까 만약에 고속도로 타고 고속주행하고 이랬으면 앞에 연기 났겠지. 아니 전조등 이쪽 살아있으니까 거기다가 오는 길은 또 길은 환하게 해줘요. 또 도시라서 몰랐지. 저 한쪽이 저렇게 박살이 난 줄. 그게 모르고서 저거를 집으로 끌고 온 거야. 그리고 주차까지 다 한 거야. 개소름 돋게. 뒤도 안 돌아보고 삑삑거리고서 그냥 집에 들어간 거야. 와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인을 집에다 데려다 준 거지. 나는 클래식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똥차 왜 타냐고 막 발로 차고 막 친구들이 막 장난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내 차 막 클래식카 갖고 되게 옛날 차라 공도에도 없고 관리만 잘하면 오지게 잘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 차를 개박살을 내놨으니까 여하튼 공업사에 갔어. 그래서 견적 쭉 냈는데 얼마 나왔어요? 78만원인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왼쪽 있는 부분에 있는 모든 부품이 다 박살난 거야. 등 나가고 그리고 위에 본이 찌그러지고 범퍼 나가고. 그래서 보험사에다 전화했지. 이거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소리 지르더라고. 안 돼요! 잠시만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지금 고치지 마세요. 왜 고치지 마요? 그랬더니 그게 차가 지금 보험 가액이 40 얼마래.
그래서 70만 원씩 보험이 못 해준대. 자동차 가격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폐차 시키셔야 돼요. 거기서 빡이 확 돈 거야. 아니 그냥 고쳐 쓰겠다니까요. 그랬더니 안 되시고 폐차 시키셔야 된다고. 이게 뭔... 잘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차하게 된 거야 차를. 그럼 고쳐서 타고 싶다 그러는데 안 된대. 아 어이가 개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차 놔두시면은 저희가 그냥 픽업해서 폐차 시키고 그 폐차한 거 금액은 전부 입금시켜 드리겠다. 계열 받아가지고 그 사고 낸 사람한테 그 추가금을 받아서 그걸로 갖다 고치려니까 그 맥시멈까지 이 차에 대해서 보험료 낼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고쳐도 그 타시기가 뭐 그렇대 뭐 하여튼 막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 그래. 됐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고서 끊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아버지 저 그 사고 낸 사람한테 돈 40만 원 좀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차 이게 고치는 게 78만 원인가 얼마 나왔는데 이 차가 40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보험을 안 해준대요. 폐차하래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빠가 탁 자르더라고. 그래서 아니 아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차를 못 타게 됐잖아. 가만히 있는데. 근데 왜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돼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래. 그 차 오래 탔고 차값이 40만 원밖에 안 되는 차를 타고 다녔으면 그냥 언젠가는 부서지고 언젠가는 고장날 차다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서 탄 거라.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타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돈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고쳐서 타고 그러지는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 나 화난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좋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너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말면서 아빠가 혼내더라고요. 그냥 폐차해. 그래. 폐차하고 그 다음부터 차 안 타고 다녔어. 내가 완전 삐졌거든. 내 마르샤를 폐차하라고 해서 마르샤가 떠났잖아. 여튼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제 차 아이서티를 샀죠.